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을 열 때마다 사실은 2000년 전 중국의 점쟁이가 사용하던 도구의 원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국인이 미래를 보기 위해 만든 신비로운 도구가 이슬람 상인의 손을 거쳐 유럽인의 배에 실렸고 결국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젤란은 이 작은 도구 하나 덕분에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세상이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나침반입니다. 점을 치던 도구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일부 중국 미래를 보려던 점쟁이의 발견. 기원전 206년 중국 한나라가 건국됩니다. 이 시기 중국의 궁궐과 부유한 귀족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가 유행했습니다. 바로 풍수지리와 점술이었죠. 당시 점쟁이들은 사남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네모난 판 위에 국자 모양의 자석을 올려놓은 형태였죠. 이 국자의 손잡이는 언제나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왜 남쪽이었을까요? 중국인들은 남쪽을 양의 방향, 즉 생명과 번영의 방향으로 여겼습니다. 점쟁이들은 이 사남을 돌려가며 집터를 정하고 무덤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쟁 날짜를 예언했죠.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다루는 이 신비한 돌이 사실 자연의 과학적 법칙, 바로 지구 자기장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기원후 1세기경 한 명의 도교 연금술사가 우연한 발견을 합니다. 특정한 철광석을 불로 가열한 후 식히면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자철광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궁궐의 비밀로 관리되었습니다. 황제의 점쟁이들만이 이 신성한 도구를 다룰 수 있었죠. 약 200년 동안 나침반은 오직 점술과 풍수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원후 3세기 상황이 바뀝니다. 2부 바다로 나간 나침반. 서기 1040년 중국 송나라 시대입니다. 이 시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광저우 항구에는 하루 평균 300척의 무역선이 드나들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맑은 날에는 태양과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지만 구름이 낀 날이나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송나라의 한 발명가 심괄이 혁명적인 개선을 이룹니다. 그는 바늘에 자철광을 문질러 자화시킨 후 그 바늘을 물에 띄워 항상 방향을 가리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현대 나침반의 시작이었죠. 1119년 송나라 해군은 모든 전함에 이 떠 있는 바늘 나침반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상 최초로 나침반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기술은 빠르게 민간 무역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나침반 덕분에 날씨와 상관없이 항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120년부터 1150년까지 단 30년 사이에 중국의 해상 무역량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광저우에서 출발한 배들은 인도, 페르시아, 심지어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정기적으로 항해했죠. 그리고 이 항로에서 중국 상인들은 이슬람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의 다음 장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삼부 이슬람 상인, 나침반의 비밀을 훔치다. 1180년 인도양의 어느 항구 도시에서 아랍 상인 한 명이 중국 선원의 나침반을 처음 목격합니다. 당시 이슬람 상인들은 이미 수백 년간 인도양 무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해술은 여전히 별과 해안선에 의존했죠. 몬순 계절풍을 타야만 항해가 가능했고 1년 중 6개월은 바다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나침반의 가치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약 1190년경 이슬람 세계는 자체적으로 나침반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중국식 물에 띄우는 방식 대신 바늘을 카드판 위에 고정시키는 건식 나침반을 개발했죠. 이것이 바로 혁명이었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이제 1년 내내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몬순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1200년부터 1250년까지 50년 동안 바그다드와 카이로의 향신료 가격이 40%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공급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나침반 덕분에 무역 횟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1217년 역사의 물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사부 십자군 나침반을 유럽으로 1217년 11월 제5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럽의 기사들은 이집트의 다미에타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죠. 하지만 십자군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 상인들의 무역선에서 노획한 나침반이었죠.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상인들이 이 나침반을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1269년 프랑스의 과학자 페트루스 페레그리누스가 나침반에 대한 최초의 유럽 과학 논문을 씁니다. 그는 이 신비한 도구의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초기 유럽인들은 나침반을 의심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이것을 악마의 도구라고 불렀죠. 바늘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302년 이탈리아의 항해사 플라비오 지오이아가 나침반을 개량합니다. 그는 나침반 바늘 아래에 32방위를 표시한 카드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나침반 장미의 시작이었죠. 유럽 선원들은 서서히 나침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1300년 이전 베네치아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항해하는 데는 평균 45일이 걸렸습니다. 맑은 날에만 항해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침반이 도입된 후 같은 항로가 2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1320년경 지중해의 모든 주요 무역선이 나침반을 장착하게 됩니다. 유럽의 해상 무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1400년대 유럽인들은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부 대항해 시대 나침반이 세계를 연다. 1492년 8월 3일 스페인 팔로스 항구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세 척의 배에 올라탑니다. 산타 마리아호, 핀타호, 니냐호. 각 배에는 최소 2개씩 총 6개의 나침반이 실려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9월 13일 나침반이 북서쪽으로 약간 치우쳤다. 선원들이 공포에 떨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콜럼버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편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구의 자북극과 진북극이 다르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선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나침반은 여전히 정확하다. 다만 우리가 별을 잘못 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선원들의 반란을 막기에는 충분했죠. 10월 12일 콜럼버스는 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합니다. 33일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침반 덕분이었습니다. 1497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합니다. 그의 함대에는 최신형 나침반과 함께 아스트롤라베라는 천문 관측 도구가 함께 실렸죠. 다 가마의 항해는 10개월이 걸렸습니다. 27,000km를 항해한 것입니다.
나침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여정이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포르투갈이 인도에서 직접 수입한 후추와 향신료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중동을 거쳐 들여온 것보다 80% 저렴했습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항해로 투자금의 60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죠. 1519년,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육부, 마젤란, 나침반과 함께 지구를 한 바퀴 돌다 1519년 9월 20일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5척의 배와 270명의 선원을 이끌고 스페인 세비야를 떠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서쪽으로 항해해서 동쪽에 있는 향신료 제도에 도달하는 것. 만약 성공한다면 지구가 정말로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젤란의 기암 트리니다드호에는 특별한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 황동으로 제작되었고 유리덮개로 보호되어 있었죠. 이 나침반의 가격은 당시 선원 한 명의 1년치 급여와 맞먹었습니다. 1520년 10월 마젤란은 남아메리카 최남단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협을 발견합니다. 후에 마젤란 해협이라 불리게 되는 이 길은 570km의 구불구불한 수로였죠. 항해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8일 동안 해협을 헤맸다. 나침반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해협을 통과한 마젤란은 이제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광활한 바다를 마주합니다. 태평양입니다. 1521년 3월까지 무려 99일 동안 마젤란의 함대는 육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고 선원들은 쥐를 잡아먹고 가죽 벨트를 삶아 먹었습니다. 29명이 괴혈병으로 죽어나갔죠. 하지만 나침반은 여전히 정확하게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선원들이 정신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나침반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1521년 3월 6일 괌섬을 발견합니다. 1521년 3월 16일 필리핀에 도착하죠. 마젤란은 이곳에서 원주민과의 전투 중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의 함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선장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가 지휘를 맡았죠. 1522년 9월 6일 단 한 척의 배 빅토리아호가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출발할 때 270명이었던 선원 중 단 1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돈 것이죠. 총 항해 거리는 약 6만 킬로미터, 3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침반이었습니다. 7부 나침반이 바꾼 세계. 마젤란의 항해 이후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65년 스페인은 필리핀과 멕시코를 잇는 갈레온 무역로를 개척합니다. 매년 1에서 2척의 거대한 갈레온선이 태평양을 횡단했죠. 한 척의 배에는 평균 400톤의 화물이 실렸습니다. 이 갈레온선들은 모두 최소 4개 이상의 나침반을 장착했습니다. 주 나침반 1개, 예비 나침반 2개, 그리고 선장 개인용 나침반 1개. 나침반이 망가지면 배 전체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죠. 1571년에 출발한 한갈레온선의 기록을 보면 태풍으로 주 나침반이 파손되었다. 예비 나침반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태평양 어딘가를 영원히 표류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6세기 말 나침반은 선원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1590년 런던의 한 나침반 제작소에는 100명이 넘는 장인이 일했죠. 한 달에 평균 300개의 나침반이 생산되었습니다. 나침반의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반 선원용 나침반은 현재 가치로 약 $500 정도였지만 귀족이나 선장용 고급 나침반은
$5,000가 넘었습니다. 상하나 은으로 장식된 나침반도 있었죠. 1600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설립됩니다. 같은 해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도 문을 엽니다. 이 회사들의 무역선은 모두 나침반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했죠. 17세기 동안 나침반을 실은 유럽 무역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1610년 한 해에만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1200척이었습니다. 모두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죠. 이 시기 나침반의 정확도도 개선되었습니다. 1690년 영국의 과학자들은 나침반의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자기 평각을 보정할 수 있게 되었죠. 8부 제국의 도구가 된 나침반. 1768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첫 태평양 항해를 시작합니다. 쿡의 배 엔데버호에는 당시 최첨단 나침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나침반은 액체로 채워진 컴파스 볼에 떠 있는 방식으로 배의 흔들림에도 안정적이었죠. 3년간의 항해 동안 쿡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동해안의 해안선을 정밀하게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4만 킬로미터가 넘는 해안선이었죠. 이 모든 측량이 나침반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쿡의 항해 일지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침반은 정확했다. 73일째다. 이 작은 도구가 대영 제국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쿡의 지도 덕분에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죠. 1788년 첫 영국 이주민 1000명이 시드니에 도착합니다. 모두 나침반이 가리킨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19세기 들어 나침반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1837년 영국의 발명가 에드워드 마치트가 액체 나침반을 특허냈습니다. 알코올과 물을 섞은 액체에 나침반을 담가 안정성을 높인 것이죠. 이 발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전의 나침반은 거친 파도에서 흔들려 정확한 방위를 잃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액체 나침반은 3초 이내에 안정화되었죠. 1850년 영국 해군은 모든 군함에 마치트의 액체 나침반을 장착하라고 명령합니다. 1860년까지 약 2,500척의 배가 이 나침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철로 만든 증기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 자체의 철이 나침반에 영향을 준 것이죠. 나침반의 바늘이 배의 철에 끌려 잘못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1855년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나침반 주변에 작은 자석들을 배치해서 배의 철이 만드는 자기장을 상쇄시켰죠. 이것이 바로 켈빈 나침반입니다. 켈빈 나침반은 빠르게 표준이 되었습니다. 1880년까지 전 세계 주요 해군과 상선들이 이를 채택했죠. 나침반의 정확도는 이전보다 5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 침몰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나침반은 끝까지 작동했습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 정확한 위치를 전송할 수 있었던 것도 나침반 덕분이었죠. 9부 전쟁과 나침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에서 나침반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항공기의 항법 도구였죠. 1915년 독일군 조종사들은 처음으로 비행기용 나침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엔진과 금속 부품이 나침반을 방해한 것이죠. 많은 조종사들이 길을 잃었고 연료가 떨어져 추락했습니다. 1918년 미국의 발명가 피터 위머가 자이로 나침반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닌 회전하는 팽이의 원리로 방향을 찾는 도구였죠.
자이로 나침반은 금속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침반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942년 미군은 모든 폭격기의 2개의 자기 나침반과 1개의 자이로 나침반을 장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17 폭격기의 조종사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나면 임무를 중단하고 즉시 귀환하라. 나침반 없는 비행기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태평양 전선에서 많은 미군 조종사들이 나침반 고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3년 한 해에만 127대의 항공기가 항법 실패로 실종되었죠. 하지만 나침반은 생명도 구했습니다. 1943년 11월 미 해군 조종사 조지 게이는 일본군의 공격으로 태평양에 불시착합니다. 그는 구명 보트에 실린 작은 나침반으로 동쪽을 찾아 표류했고 3일 만에 구조되었죠.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군이 생산한 나침반은 총 850만 개였습니다. 배용, 항공기용, 탱크용, 그리고 개인용까지 포함한 수치죠. 1960년대 인류는 우주로 나아갑니다. 나침반도 함께 갔습니다. 10부 우주에서도 GPS 시대에도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선에도 나침반이 실려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주에는 지구에 자기장이 없으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ASA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구 귀환 시 사용할 백업 나침반을 준비했죠. 1973년 미국 국방부가 GPS 개발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침반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GPS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 해병대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휴대하고 있던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한 해병대 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PS는 고장날 수 있다. 하지만 나침반은 2000년 동안 작동해왔다. 배터리도 필요 없고 해킹당할 수도 없다. 실제로 현재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군대는 여전히 병사들에게 나침반을 지급합니다. GPS가 있어도 말이죠. 2011년 등산가 아론 렐스턴의 이야기가 영화 127시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바위에 팔이 끼어 5일간 고립되었다가 스스로 팔을 절단하고 탈출했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배낭에 들어있던 나침반이었습니다.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아 11km를 걸어 구조되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억 개의 나침반이 생산됩니다. 스마트폰에도 전자 나침반이 내장되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의 방향 표시도 결국 나침반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국제항해 규정은 모든 선박이 최소 2개의 자기 나침반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GPS가 보편화된 지금도 말이죠.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자장비는 고장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장은 영원하다. 에필로그 2000년의 여정. 자,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기원전 206년 중국의 점쟁이가 미래를 보기 위해 사용하던 신비로운 도구가 이슬람 상인의 손을 거쳐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콜럼버스는 나침반과 함께 신대륙을 발견했고 마젤란은 나침반 덕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탐험가들은 나침반으로 세계를 정복했고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나침반은 승패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죠. 그리고 2025년 현재
GPS와 인공위성의 시대에도 나침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대학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을 위한 교육을 뜻하는 이 단어는 사실 나침반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리엔트는 동쪽을 뜻하는 라틴어죠. 옛날 지도 제작자들은 항상 동쪽을 위로하여 지도를 그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방향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의 어원이죠.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점을 치던 도구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작은 바늘 하나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했고 제국을 건설했으며 전쟁의 승패를 갈랐죠. 다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볼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화면 속 그 작은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사실은 2000년 전 중국 점쟁이의 청동 국자가 가리키던 바로 그 방향이라는 것을 나침반은 말합니다. 나는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나침반을 찾으셨나요?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